추석 전날 저녁 김정심은 부엌에서 송편을 빚고 있었다. 70평생을 살아온 그녀의 손은 여전히 능숙했다. 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빚고 깨와 설탕을 넣은 소를 채워 넣는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다. 하지만 그 손은 예전만큼 힘차지 않았다. 관절염 때문에 가끔씩 욱신거렸지만 정심은 개의치 않았다. 송편을 빚는 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명절 준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다. 찜통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다. 정심은 갓 쪄낸 송편 하나를 집어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보름달이 어스름한 하늘에 떠오르고 있었다. 환한 달빛이 낡은 주택의 마당을 비췄다. 이 집에서 정심은 30년을 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했던 곳이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문틀은 삐걱거렸지만 이 집은 정심에게 전부였다. 민수 어릴 땐 이 송편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정심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들 민수가 초등학생이었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 민수는 송편이 익기도 전에 찜통 앞에서 침을 흘리며 기다리곤 했다. 뜨거운 송편을 호호 불며 먹는 아들의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민수는 40이 넘었고 송편보다는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을 선호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심은 서둘러 손을 닦고 전화를 집어들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머니, 내일 회사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추석 당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다. 김민수와 윤혜진 부부는 창가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와규 스테이크, 랍스터, 트러플 파스타가 놓여 있었다. 민수는 와인 잔을 돌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명절엔 이렇게 조용한 곳이 최고야.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떠드는 것보다 훨씬 낫지. 혜진은 랍스터 살을 포크로 찍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니 댁 가면 그 낡은 집에서 송편이나 먹어야 하잖아요. 솔직히 요즘 누가 송편을 먹어요? 백화점에서 사면 되는데. 민수는 스테이크를 썰며 웃었다. 그러게. 어머니는 왜 매년 그렇게 음식을 많이 만드시는지 모르겠어. 안 먹을 건데. 그나저나 오빠 어머니 집문서 얘기는 어떻게 됐어요? 혜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주변을 힐끔 둘러보고 나서 아직이야. 오늘 전화로 슬쩍 떠봤는데 어머니가 좀 이상하게 반응하시더라고. 이상하게요? 응. 뭔가 경계하시는 것 같았어. 걱정되는 게 어머니니 돈인이라고 하시면서. 혜진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에이, 어머니도 참. 우리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려는 건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민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어머니도 이제 70이시잖아. 솔직히 혼자 그 큰 집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 언제 넘어지실지 보이스피싱 당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미리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맞아요. 그리고 그 집 요즘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요? 제가 부동산 앱으로 확인해 봤는데 최소 15억은 넘더라고요. 15억. 그 돈이면 우리 강남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어요.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다. 15억? 그 정도야? 네. 그리고 어머니 통장에도 돈이 꽤 있을 거예요. 아버지 보험금이랑 연금 모아두신 게 있을 테니까. 대충 계산해도 20억은 될 것 같아요. 20억. 민수는 잠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20억이면 그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과장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재산만 있으면 달랐다. 강남 아파트, 외제차, 해외여행. 지금까지 꿈꿔왔던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오빠, 뭘 그렇게 멍하니 생각해요? 혜진이 민수의 손을 툭 쳤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할 텐데. 건강? 에이, 어머니 당분간은 괜찮으실 거예요. 오늘 봤는데 생각보다 정정하시던데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스테이크를 썰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어머니라는 이름이 떴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니. 민수야. 어머니가 갑자기 속이 안 좋네. 가슴이 답답하고 정심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제가 돈 보낼 테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오늘 저녁에라도. 어머니, 저 지금 회사 회식 중이에요. 못 가요. 내일 모레 시간 나면 갈게요. 그럼 이만. 민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혜진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뭐래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 오라고 하시네. 에이, 그냥 관심 받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원래 그러시잖아요. 명절 때마다 아프다고 하시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식사에 집중했다. 혜진은 휴대폰을 꺼내 SNS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머니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그 시각 정심은 집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방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거절당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수가 회사 회식 중이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것을. 명절에 무슨 회식이 있겠는가. 아마 어디 좋은 곳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제쳐두고 정심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유언장, 집문서, 통장. 이것들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리고 동시에 민수가 원하는 전부이기도 했다. 이제 알았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심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다. 정심은 인터넷 검색창에 자선단체 기부라고 입력했다.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 정심은 하나하나 클릭하며 읽어내려갔다.
아동복지단체, 노인복지단체, 장애인단체, 동물보호단체.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았다. 정심은 그 중에서 희망의 집이라는 아동복지단체를 발견했다. 희망의 집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과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후원금은 아이들의 학비, 급식비, 생활비로 사용됩니다. 사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이 담겨 있었다. 정심은 그 아이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의 민수가 떠올랐다. 그때 민수도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웃었었다. 하지만 지금의 민수는 달랐다. 돈과 욕심으로 가득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정심은 희망의 집 홈페이지를 꼼꼼히 읽었다. 기부 방법, 세부 항목, 투명한 회계 보고서. 모든 것이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했다. 그리고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심이라고 합니다. 전 재산을 귀 단체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정심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답답했던 것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일찍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희망의 집에서 답장이 와 있었다. 친절한 안내와 함께 상담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심은 망설임 없이 날짜를 선택했다. 추석 다음 날 오전 10시. 그날 하루 종일 정심은 준비를 했다.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필요한 문서를 프린트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정확했다.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확신에 차 있었다. 저녁이 되자 정심은 책상에 앉아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만년필을 꺼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다. 본인 김정심은 본인의 전 재산을 사회복지법인 희망의 집에 기부한다. 아들 김민수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정심의 표정은 평온했다.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단호함만이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결단이었다. 자신을 돈으로만 보는 자식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유언장을 다 쓰고 나자 정심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보름달은 이미 기울어 하늘 한쪽에 희미하게 떠 있었다. 명절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했다. 내일이면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수와 혜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재산을 노리고 있겠지. 정심은 쓴웃음을 지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돈이었지. 그렇다면 그 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맞다. 너희들처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희망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밤이 깊어졌다. 정심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다. 가슴속 비수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힘으로 바꿀 수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정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난주부터 그녀는 민수에게 여러 번 추석에 꼭 오라고 당부했었다. 민수는 그때마다 알겠어요, 어머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문자 한 통으로 거절하는 것이었다.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민수야, 추석인데. 어머니 혼자서. 어머니,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민수는 정심의 말을 자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명절이라고 회사 일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대형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인데 제가 빠지면 팀 전체가 곤란해져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라도 먹고. 어머니, 그런 거 안 드셔도 되잖아요. 요즘 명절 음식 배달도 많고 편의점에서도 다 팔아요.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100만 원 정도면 되시죠? 그럼 전 바빠서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정심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송편 찌는 김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었다.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심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다. 돈. 민수는 항상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어머니가 외로운 것도 명절에 자식이 그리운 것도 그저 돈 몇 푼으로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정심은 천천히 부엌 의자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날 밤 정심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표지를 닦아내고 첫 장을 펼쳤다. 거기엔 26살의 그녀가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수였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는 그녀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다음 장에는 민수의 돌잔치 사진이 있었다. 한복을 입은 민수가 돌잡이에서 책을 짚는 모습. 정심은 그때 얼마나 기뻐했던가.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심은 악착같이 일했다. 식당 설거지, 청소, 공장 일.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도 참았다. 오직 민수를 위해서. 앨범을 넘기자 민수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 나왔다. 새 교복을 입은 민수는 랜드셀을 메고 씩씩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서 있는 정심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사진 속에서 정심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지막 장은 민수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다. 학사모를 쓴 민수와 그 옆에 선 정심. 그때만 해도 민수는 정심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 덕분에 졸업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그 민수가 이제는 추석에도 오지 않는다고 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민수라는 이름이 떴다.
정심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혹시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닐까? 민수야, 마음을 바꾼 거니? 아, 그게 아니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어머니, 혹시 집문서 어디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문서? 왜 갑자기 집문서를 묻는 걸까? 집문서? 네, 그리고 어머니 통장도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하니까 제가 관리해 드리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잖아요. 정심은 숨이 막혔다. 걱정?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너 걱정되는 게 어머니니 돈이니?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말씀을? 당연히 어머니 걱정이죠.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깜빡하실 수도 있고 사기꾼들한테 당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려는 건데 왜 그러세요? 그럼 추석엔 왜 안 오니? 어머니가 외로운 건 걱정 안 되고 돈만 걱정되는 거니?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 정말 바빠서 못 가는 거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럼 전 바빠서 끊을게요. 뚝. 또다시 전화가 끊겼다. 정심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 보름달을 바라보았다. 환한 달빛이 방 안을 비췄지만 그녀의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가슴 한가운데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꽂힌 듯 아팠다. 추석 당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정심은 서둘러 문을 열었다. 혹시 민수가 마음을 바꾸고 온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고. 하지만 문 밖에 서 있는 것은 며느리 윤혜진이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혜진은 밝게 웃으며 명품 쇼핑백을 내밀었다. 화려한 화장과 최신 유행의 옷차림이 이 낡은 집과 묘한 대조를 이뤘다. 정심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다. 아들은 오지 않고 며느리만 온 것이 고마우면서도 서글펐다. 혜진아, 어서 와. 민수는? 오빠는 정말 바빠서 못 왔어요. 대신 제가 왔잖아요. 혜진은 거실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들, 오래된 장롱, 거실 탁자 위의 소품들을 훑었다.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듯. 어머니 송편 만드셨어요? 우와,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혜진은 식탁으로 다가가 송편 하나를 집어들었다. 한 입 베어 물고는 과장되게 감탄했다. 정말 맛있어요. 근데 어머니, 이렇게 많이 만드셨네요. 혼자 다 드시려고요? 그 말이 정심의 가슴을 찔렀다. 혼자. 그렇다. 그녀는 혼자였다. 온 가족이 모여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만들었지만 결국 혼자 먹게 될 것이다. 어머니, 이 집 평수가 어떻게 되죠? 혜진이 갑자기 물었다. 요즘 이 동네 집값이 꽤 올랐다던데. 30평? 40평? 정심은 당황했다. 왜 갑자기 집 평수를 묻는 걸까? 그건 왜? 아,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도 혼자 이렇게 큰 집에 계시니까 불편하시잖아요. 관리도 힘드시고, 나중에 더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옮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어머니도 편하시고 남는 돈으로 여행도 다니시고, 나중에라니. 무슨 뜻이니? 정심은 혜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혜진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더니 애써 밝게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편하게 살으시라고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혜진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는 대신 안방 쪽으로 고개를 돌려 슬쩍 들여다보았다. 정심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혜진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하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혜진은 10분 정도 머물다 떠났다. 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라는 인사를 남기고 정심은 문을 닫고 거실에 혼자 남았다. 식탁에는 송편, 갈비찜, 잡채, 전이 가득했다. 모두 그녀가 혼자서 만든 것들이었다. 이 많은 음식을 누가 먹을까? 정심은 송편 하나를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왠지 모래를 씹는 것처럼 텁텁했다. 정심은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옷장 안쪽 깊숙한 곳에 작은 금고가 있었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유언장, 집문서, 통장, 보험증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정심은 유언장을 꺼내 펼쳤다. 유언장. 본인 김정심은 본인의 전 재산을 아들 김민수에게 상속한다. 그 아래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금의 목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정심은 그 글자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손으로 쓴 글씨가 약간 떨려 있었다. 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그녀는 얼마나 조심스러웠던가. 민수가 힘들지 않게, 상속 문제로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적어 놓았다. 하지만 이제 정심은 알았다. 민수가 걱정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이 재산이었다. 추석에 오지 않으면서도 집문서와 통장은 챙기려는 아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집 평수를 묻고 처분을 암시하는 며느리. 그들에게 정심은 어머니가 아니라 재산의 소유자일 뿐이었다. 눈물이 유언장 위로 떨어졌다. 잉크가 번지며 글씨가 흐려졌다. 정심은 유언장을 다시 금고에 넣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거실로 나온 정심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보름달은 여전히 환하게 떠 있었다.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어야 할 명절. 하지만 정심은 혼자였다. 철저히 혼자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머니, 송편 잘 드세요. 돈 입금했으니 확인하세요. 100만 원. 정심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 한가운데가 욱신거렸다.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깊숙이 박힌 것처럼. 그때였다. 정심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호함이 자리 잡았다. 이젠 끝이야. 정심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다.
이번에는 서류들을 모두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유언장, 집문서, 통장, 보험증서. 70평생을 살아온 그녀의 전부였다. 정심은 책상 서랍에서 펜을 꺼냈다. 그리고 유언장을 다시 펼쳤다. 그녀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전에 없이 단호하고 확고했다. 창밖에서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환한 달빛이 책상 위의 서류들을 비췄다. 정심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펜을 들어 올렸다. 새로운 결심이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추석 다음 날 아침 김정심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전 7시. 창밖은 아직 어스름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깨어 있었다.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다. 정심은 옷장을 열고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다.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남편의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표정만큼은 확고했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아침 식사는 간단히 했다. 어제 남은 송편 2개와 보리차 1잔. 송편을 씹으며 정심은 지난 70년의 삶을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민수를 낳고 키우며 고생했던 시간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후의 외로움. 그리고 지금 아들마저 잃게 된 이 순간. 하지만 정심은 후회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존엄이었다. 오전 9시 정심은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가방 속에는 유언장, 집문서, 통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명절 연휴가 끝나가는 도시 풍경이 지나갔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박 변호사 사무실은 오피스텔 3층에 있었다. 정심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회색 양복에 안경을 쓴 그는 온화한 인상이었다. 김정심 어르신이시죠? 박준혁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박 변호사는 정심을 안내해 상담실로 들어갔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이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심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박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어르신,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신다는 말씀이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가족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모릅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아드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신가요? 정심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지 않다기보다는 아들이 원하는 건 제가 아니라 제 돈이더군요. 그렇다면 그 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랜 경험으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봐왔다. 자식들의 배신에 상처받은 노인들. 그들의 마지막 선택. 알겠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공증까지 하시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나중에 아드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셔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박 변호사는 컴퓨터를 켜고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키보드 소리만이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다. 정심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30분 후 유언장이 완성되었다. 박 변호사는 프린트된 문서를 정심에게 건넸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상 없으시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심은 유언장을 천천히 읽었다. 유언자 김정심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의 전 재산인 서울시 강북구 소재 주택 일체와 예금 전액을 사회복지법인 희망의 집에 기부한다. 상속인인 아들 김민수에게는 유류분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정심의 손이 약간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펜을 들어 서명란에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썼다. 김정심. 그 세 글자가 그녀의 마지막 결단을 증명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공증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등본과 함께 봉투에 넣어 정심에게 건넸다. 이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되었습니다. 이 원본은 제가 보관하고 사본은 어르신께서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정심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묘한 후련함이 밀려왔다. 70년을 살아오며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자유. 그렇다, 이것이 자유였다. 사무실을 나서는 정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혜진이었다. 정심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어제 전화하셨다면서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 혜진의 목소리는 과장되게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정심은 알 수 있었다. 그 걱정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괜찮아. 이제 다 나았어. 다행이다. 그나저나 어머니, 오빠가 그러는데 집문서랑 통장 좀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어때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혜진아. 정심이 혜진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나 방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어. 네. 변호사 사무실요? 왜요? 유언장 공증했어. 내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전화 너머로 혜진이 숨 쉬는 소리가 멈췄다. 잠시의 침묵 후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 나왔다. 뭐라고요? 자선단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결정이야.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겼어.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오빠는요? 오빠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 내가 아플 때 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니?
추석에 어머니 혼자 두고 레스토랑 가서 고기 먹은 게 아들이 할 짓이니? 혜진은 말문이 막혔다. 정심은 계속했다. 너희들이 원한 건 어머니가 아니라 돈이었잖아. 집문서, 통장. 그것만 챙기려고 했지. 그렇다면 그 돈은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맞아. 어머니. 잠깐만요. 오빠한테 연락할게요. 오빠가 말씀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정심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곧 민수에게서 전화가 올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은 끝났다. 과연 5분도 안 되어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심은 침착하게 받았다.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혜진한테 들었어. 유언장 공증했다고. 그래. 내 재산이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한 거야.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아들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자선단체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요. 모시고 살았다고. 넌 1년에 한 번도 안 왔어. 명절에도 안 왔고. 나한테 관심 있었던 건 집문서랑 통장뿐이었잖아. 그건 제가 바빴잖아요. 회사 일 때문에. 바쁜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바쁘다고 어머니를 돈으로만 보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유언장 취소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어. 공증까지 끝났어.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변호사가 그러더라.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다. 하지만 정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수야,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마. 특히 부모를. 나는 내 엄마였지, 내 ATM이 아니었어. 정심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전에 없이 평온했다. 그녀는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정심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김정심 자신으로서.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가슴 속 비수는 여전히 아팠다. 아마 평생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으니까. 정심은 가방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아들 김민수에게는 일체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존엄이었다. 저 멀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정심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재산은 저런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민수처럼 탐욕스러운 어른이 아니라 꿈을 가진 아이들에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정심은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 보름달은 이미 졌지만 정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희에게는 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세요.